이렇게 염치 없게 불쑥 나타나서 정말 미안해요. 이지혁 씨가 꼭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결혼식 당일 사랑을 찾아 호주로 사라졌던 정보아가 갑자기 이지혁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용접일을 하는 서재옥을 따라 잘 살고 있을 줄 알았던 정보아. 왜 하필 지금 그녀가 장례식 직후 모습을 드러낸 걸까요? 조용하던 빈소박 복도에서 정보아가 내뱉은 한마디는 예상조차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날 교통사고 뭔가 이상했어요. 제가 본 게 있거든요. 정보아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이어갑니다. 분명 그날 사고 현장에서 이상한 걸 봤어요.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이지혁 씨에게 꼭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꼴도 보기 싫겠지만 그래도 진실은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정보아는 가족의 교통사고가 단순 사고가 아니었다며 누군가가 관여한 흔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녀가 말하려는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이제서야 나타난 걸까요? 정보아는 과연 이지혁에게 파혼의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진실의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도대체 뭘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이지혁은 마침내 정보아와 마주했습니다. 그녀 때문에 인생 바닥까지 추락했고 그 절망을 딛고 지금의 AP 대표가 된 남자. 미움과 감사가 동시에 섞인 복잡한 마음. 그래서 그녀가 불쑥 연락해왔을 때 만나야 할지 외면해야 할지 이지혁은 오래도록 갈등했죠. 하지만 마지막에 남겨진 단 한 줄의 메시지. 꼭 알려드릴 게 있어요. 그 문장 때문에 결국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지혁 씨 상심이 얼마나 클지 알아요.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정말 잘 들어주세요. 알아보느라 시간이 좀 걸렸어요. 정보아는 작게 떨리는 손으로 작은 USB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날 한국 들어오던 날이었어요. 아버지 정우영 사장의 병세가 악화됐다는 소식에 호주에서 급히 귀국한 정보아. 그날 늦은 저녁 렌트한 차를 몰며 연인 서재욱과 통화를 하고 있었죠. 재욱 씨 이제 병원으로 갈 거야. 아버지 상태가 심상치 않대. 그런데 그 순간 옆 차선에서 달리던 검은색 렌터카가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어라? 저 차 왜 저러지? 신호를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직진, 마주오던 택시와 정면 충돌했습니다. 그 택시 안에는 이지혁의 할머니 조옥례 여사 그리고 어머니 김다정이 타고 있었죠. 처음엔 그냥 사고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고 직후가 이상했어요. 창문이 진하게 태닝된 탓에 얼굴은 잘 안 보였지만 운전자가 내리자마자 어딘가로 전화를 걸더랍니다. 그리고 아주 또렷하게 들린 한 문장. 처리했어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아버지 병원으로 들어선 정보아. 그런데 로비에서 방금 사고를 낸 그 운전자와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병원 앞에서 여자 한 명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그 순간 직감이 왔어요. 남겨야 한다고. 정보아는 몰래 휴대폰을 들어 그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사진 속 얼굴을 본 이지혁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낯선 여자, 한 번도 본 적 없는 여인이었죠. 하지만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그 사진 속 여자의 정체가 바로 고성희의 비서 신 팀장이란 사실을 말이죠. 사고 직후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묵직한 가방을 건네는 장면. 누가 봐도 돈가방이었습니다. 전 그때까지만 해도 그 택시 안에 이지혁 씨 가족이 있었다는 걸 정말 몰랐어요. 알고 나니까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이 얘기는 꼭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충격의 말을 잃은 이지혁. 우리 가족은 평생 남한테 피해 한 번 준 적도 없는데 도대체 누가? 왜? 왜 우리 가족을 이렇게까지 해야 했던 거지? 미움도 슬픔도 분노도 어디로 향해야 할지 모른 채 머릿속은 산산조각이 난 듯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순간 정보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지혁 씨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해요. 제가 한국 있는 동안 밝혀낼게요. 이지혁 씨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정보아는 USB를 이지혁 손에 쥐어준 채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지혁은 아직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아무에게도 원한 살 일이 없어. 그럼 누가? 무슨 이유로? 왜 사고를 만든 거지? 그리고 이지혁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배우가 더욱 충격적인 인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정보아는 교통사고의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단지 진실을 알고 싶어서가 아니었죠. 이지혁 씨에게 난 빚졌어. 그 빚을 갚기 위해 그의 가족에게 일어난 비극을 단순 사고로 묻지 않기 위해 정보아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자원을 총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와대학병원,
아버지 정우영 사장의 병실 문을 열자 그는 오랜 시간 누워있던 몸을 조금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보아야 아버지, 후계를 이을 사람이 필요하다. 정보아는 순간 숨을 들이켰습니다. 정우영은 거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이지혁 청년, AP그룹 인수의 대표까지 올랐지? 그 녀석 배짱도 있고 배포도 있어. 원래 우리 하늘건설은 이지혁이 이어야 했어. 내가 그걸 못 지켜서 이렇게 병이 든 건지도 모르지. 정보아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며 사랑을 좇았던 지난날. 그 불효가 이 병세에 닿아 있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죠. 그때 아버지가 다시 말했습니다. 보아야, 그 이지혁 청년 다시 후계자로 세우면 안 되겠니?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다. 정보아는 그 말에 흔들렸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할 선택은 단 하나. 이지혁이 원하는 것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 그의 가족 사고 진실을 밝혀내는 것. 정보아는 즉시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움직였습니다. 그날 사고에 연루된 모든 인물을 가져와 차량 렌터카 회사, 당일 병원 출입 CCTV까지 전부. 정보아의 지시가 내려가자 사건의 조각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고를 낸 차주가 잡혀왔습니다. 정보아는 차갑고 단단한 눈빛으로 그 남자 앞에 앉았습니다. 그날 저도 사고 현장에 있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돈을 건네봤던 장면도 봤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보아는 미소 없이 말했습니다. 지금 제게 진실을 말하면 당신이 받은 돈의 2배를 드리죠. 증거까지 모두 내놓으면 그 금액의 2배 더. 어때요?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됐나요? 남자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저 돈 받고 한 겁니다. 차로 들이받으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죽을 줄 몰랐어요. 신 팀장이라는 그 사람이 그냥 차로 위험만 주라고 했어요. 정보아의 눈빛이 더 차가워졌습니다. 신 팀장 뒤에 누가 있었죠?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저도 모릅니다. 연락만 받았어요. 그러나 정보아에게 그 정도 장벽은 장벽도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정보아의 비서에게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찾았습니다, 아가씨. 신 팀장이란 사람, 가온재단 고성희 이사장의 비서입니다. 순간 정보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가온재단 고성이? 그 이름이 머릿속을 관통하는 순간 퍼즐 조각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성희, 슈홀즈 기업의 안주인. 권력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여자. 야망을 위해서라면 남의 인생쯤은 서슴없이 짓밟을 수도 있는 사람. 정보아는 이를 악물고 속삭였습니다. 고성희 이사장 당신 이제 끝이야. 그리고 모든 증거가 담긴 서류를 들고 이지혁에게로 향했습니다. 한편 고성희는 청와대학병원으로 향했어요. 간이식을 받고 회복하고 있던 한우진을 보러 가기 위함이었죠. 중환자실에서 겨우 VIP 병실로 옮겨진 그날. 병실 문을 열자 앙상해진 아들이 침대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어때? 살아있으니 행복하지? 그러게 왜 죽겠다고 까불어. 한우진 건강 회복하는 대로 가족들 앞에 인사하자. 고성희의 말투엔 아들에 대한 걱정은 없었죠. 아빠한테 미국에서 공부 마쳤다고 하고 이제 곧 경영 공부한다고 얘기해. 성재가 지금 부사장 자리 꿰차고 얼마나 까부는지 아니? 넌 그 자리를 찾아와야 해. 성재를 밀어내고 슈홀즈를 내가 이어가야지. 고성희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이미 모든 게 정해져 있다는 듯 당연하게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한우진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속에 오래 쌓여있던 냉소가 떠올랐습니다. 엄마는 제가 성재 형을 이길 수 있다고 아직도 믿어요? 순간 고성희의 얼굴에 불쾌함이 스쳤지만 우진의 눈빛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말하지 않은 또 다른 진실이 숨겨져 있었죠. 그날의 진실은 오직 단 2사람. 지은호와 한우진 2사람만이 알았습니다. 한우진이 끝끝내 지은호에게 간을 이식받은 이유. 사실 그 속에는 2사람만 알고 있는 은밀한 거래가 숨어 있었습니다. 지은호의 그 말 그 한 문장이 우진의 삶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우진아, 그 여자 때문에 죽기엔 너무 아까워. 우리 건강해지고 복수하자. 엄마 뜻대로 살지 말고. 그 여자가 가장 원하는 걸 내가 직접 무너뜨리는 거야. 처음엔 우진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자신에게 지은호가 꺼내준 건 희망이 아니라 반격이었죠. 그 말이 우진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건강해지면 엄마 고성희의 뜻을 보란듯이 거절하겠다. 수십 년간 집안을 휘어잡아온 고성희의 권력.
사람을 짓밟아도 흔들리지 않는 그 야만성.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손으로 끝내겠다고.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일의 죄값도 정면으로 마주하겠다고 우진은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고성이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을 가족 앞에서 전부 밝힐 생각이었습니다. 그 결심은 고요하지만 단단한 쇠처럼 한우진의 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아들의 표정 변화를 알아채지도 못한 채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아들을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우진아, 정신 똑바로 차려. 너는 슈올즈 집안의 후계자야. 넌 내 아들이니까 반드시 성재를 밀어내야 해. 그 말이 이어지는 동안 한우진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죠. 엄마의 악행은 제가 직접 멈춰 드릴게요. 그런 아들의 속내를 고성이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편 드디어 정보하는 모든 증거를 손에 들고 이지혁에게 향했어요. 이지혁 씨 역시 그건 단순간 사고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건넨 서류, 전 이제 그날의 빚을 갚은 겁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랄게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이죠. 이지혁은 아직 가족을 잃은 상처가 회복되지 전이었죠. 그리고 이어진 정보와의 말. 아버지가 여전히 지혁 씨를 탐내요. 만약 이번 일이 잘 해결된다면 저희 아버지를 꼭 만나주세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이지혁은 그 서류를 본 순간 억장이 무너졌어요. 고성이가 사람을 처리해달라고 부탁한 음성 파일부터 모든 증거가 들어있었죠. 음성을 듣는 순간 괴물 같은 고성이의 실체에 치를 떨었죠. 고성이는 한 수 위에 있었죠. 이지환이 아닌 그가 가장 사랑하는 엄마를 위협하려고 했죠. 하지만 교통사고는 생각지도 않게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김다정은 중상을 입었지만 너무 놀란 조옥래 여사는 결국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죠. 고성이 당신, 이제 내가 지옥으로 보내주겠어. 한편 박영란은 며칠째 집 밖으로 한 발도 나가지 않은 채 그저 어둡고 무거운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스스로도 눈치채지 못한 감정, 이지환을 향한 마음이 조용히 자라고 있었죠. 그날 밤도 평소처럼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박성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혁아. 무슨 일이야? 뭐라고? 지역 가족에게 상이 났다는 말을 들은 박성재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저 장례식장 좀 다녀와야겠어요. 그 말을 들은 박영란은 충격에 빠졌죠. 자신도 오빠를 따라 나서고 싶었죠. 하지만 그 순간 영란은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마음은 당장 뛰어나가고 싶은데 엄마의 눈빛이 너무도 무서웠기 때문이죠. 고성이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뒤에도 영란은 제대로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온통 이지환 걱정으로 가득했죠. 지환의 얼굴, 그의 가족들, 그리고 자신이 지환에게 했던 마지막 말들이 끝도 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지환 오빠 괜찮은 거야? 얼마나 힘들까? 내가 가봐야 하는데, 아니, 오빠 얼굴 안 보면 걱정이 돼서 아무것도 못하겠어. 결국 영란은 결심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 온 집안이 잠든 듯 고요해지자 영란은 서랍을 조심스레 열어 단정한 검정 코트를 꺼냈습니다. 거울 앞에서 깊게 숨을 들이쉬며 머리칼을 매만지고 목도리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조용히 현관으로 발걸음을 옮기려던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불이 켜지며 고성이가 등 뒤에 서 있었습니다. 영라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영란은 놀라 몸을 굳혔습니다. 엄마 저 장례식장에 다녀올게요. 혼이 빠진 듯한 딸의 표정을 본 고성이는 언성을 높였습니다.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네가 왜 거길 가? 직접 가는 고용주가 어디 있어? 상류층 예법 좀 지켜, 영라야. 하지만 영란은 더는 참지 않았습니다. 엄마야말로 좀 경우를 지켜요. 사람이 죽었어요. 당연히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영란은 엄마의 팔을 뿌리치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치는 순간 영란은 생전 처음 느끼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그림자 뒤에 숨듯 살았던 박영나. 집 밖에서 혼자 걸어보는 일조차 무서워했던 박영나. 스스로 결정 한번 제대로 내려본 적 없던 박영나였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가슴을 꽉 조이던 두려움이 미묘하게 다른 감정으로 바뀌고 있었죠. 지금 오빠가 얼마나 힘들까? 오빠 조금만 기다려 내가 갈게. 그 짧은 순간 그 어떤 불안도, 어떤 상류층 예법도, 엄마 고성이의 압박도 영나를 붙잡아두지 못했습니다.
스스로도 믿기 어려울 만큼 단단한 용기가 마음 한가운데서 솟아올랐습니다. 그날 밤, 영란은 더 이상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다니는 연약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하는 순간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붙잡기 시작한 한 여자 박영란이었죠. 박영란은 밤길을 거의 달리다시피 해서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 입구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서성이고 있을 때 저기 누구세요? 이수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뒤돌아보는 순간 영란은 자신이 얼마나 떨고 있었는지 깨달았죠. 영란은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했습니다. 지환 오빠 괜찮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장례식장 안쪽에서 누군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환은 영란을 보자 조문객 사이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영나야. 그 한마디에 영란은 숨을 들이켜듯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지환은 잠시 영란을 바라보다 흐트러진 어깨로 작게 말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그 짧은 말이 영란의 가슴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박영란은 이지환의 모습을 보는 순간 심장이 그대로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그 사실을 인정하는데 단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진심이 이렇게 단숨에 드러날 수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달은 거죠. 지환이 흔들리는 어깨, 붉어진 눈가를 보는 순간 영란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반대가 있어도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다. 엄마 고성이가 뭐라 하든 영란은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기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사고의 시작이 바로 자신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시간은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박영란가 이지환에게 차갑게 돌아서던 그날이었죠. 박영란은 이지환에게 차키를 반납시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영란은 더 이상 숨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마치 숨이 멎은 사람처럼 바닥에 주저앉았죠. 그날 밤 영란은 내내 오열했습니다. 문 밖에서는 고성이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영란아, 정신 좀 차려. 그렇게 계속 울면 얼굴이 얼마나 붓는 줄 아니? 한유그룹에서 결혼 날짜 재촉하는 건 모르니? 약속한 대로 2달 안에 잡아야지. 하지만 영란은 더는 예전의 영란가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원하는 대로 이지환 오빠 해고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속 지킬 이유 없어요. 그 대답은 고성이가 평생 듣지 못했던 첫 반항이었습니다. 고성이의 얼굴이 단숨에 굳어졌습니다. 이 쥐방울만 한 게 요즘 자꾸 기어오르네. 늘 순종적이던 딸 영란가 자기 뜻을 어기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고성이에게는 참기 힘든 모욕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성이는 딸 영란가 흔들리게 된 원인을 정확히 알고 있었죠. 이지환, 그 남자 때문에 영란가 변하고 있었고 자신의 통제가 조금씩 깨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고성이를 파국으로 몰아갔습니다. 이 기사가 문제였어. 이 기사 겁 좀 줘야겠네. 고성이는 이를 갈았습니다. 니들 한 큐에 끝내줄게. 성희의 눈빛은 더 이상 걷잡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어둡고 조용한 서재로 들어가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파인드 탐정사무소? 주저함은 단 1초도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자마자 목소리는 이미 결론을 내린 듯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사람 하나 처리해줘요. 그리고 전화를 끊으며 고성이의 입가에 섬뜩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어디 감히 우리 집안을 넘봐? 잡초는 애초부터 싹 잘라야지. 그날 밤 누군가의 인생의 고성이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고성이는 한우진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굴빛도 한결 좋아진 우진은 전보다 분명 건강해 보였죠. 현관문을 열며 고성이는 전리품을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우리 우진이가 드디어 미국 생활 졸업하고 한국에 왔어요. 당분간은 시차 적응도 하고 경영 공부도 다시 시작할 거예요. 우진은 억지로 입가를 올려 아버지 박진식에게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박진석은 늘 그렇듯 따뜻하게 웃었죠. 그래, 우진아. 들어오니 좋구나. 그러나 박영란은 우진이 간이식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오빠가 이렇게 애써 미소 짓는 모습이 안쓰럽고 마음이 아렸죠. 우진이 잠시 숨을 고르더니 차분하지만 단단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고성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예감이 좋지 않은 눈빛이었죠. 우진의 다음 말은 거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저 여기서 살 생각 없습니다. 박진석의 손에서 들고 있던 컵이 덜컹 떨어질 뻔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독립이라도 하겠다는 뜻이냐? 그런데 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 이 집에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고성이가 숨을 삼켰습니다. 우진아, 하지만 우진은 어머니 고성이를 향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만 바라본 채 나지막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 전 26년 동안 어머니의 등살에 못 이겨 여기까지 끌려온 사람입니다. 가족들을 속이면서까지요. 거실의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우진은 마침내 가족에게 숨겨왔던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저 최근에 간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공여자가 어머니가 26년 전 보육원에 버린 제 쌍둥이 동생이에요. 순간 박진식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뭐라고? 쌍둥이, 동생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우진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말했습니다. 전 앞으로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 보육원과 아이들을 돕는 삶을 살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진실을 이제는 모두 알아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고성이가 당황해 말을 막았습니다. 한우진 너 그 입 닥치지 못해? 기껏 살려놨더니 무슨 궤변을 늘어놓는 거야. 하지만 우진은 더 크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아버지가 아시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평생을 거짓으로 살았고 권력과 야망을 위해서라면 사람 목숨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돌린 순간 두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이지혁, 그리고 그의 뒤를 따르는 박성재. 이지혁의 눈빛은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고성이 당신 이제 끝났어. 고성이의 얼굴에서 피가 사라졌습니다. 이지혁은 조용히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사고 가담 운전자의 자백, 신 팀장의 진술, 계좌 흐름, 고성이의 비밀 지시 내역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박진식은 서류를 넘길수록 손이 떨리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고성이 이게 다 진실이야? 고성이는 괴성을 지르듯 말했습니다. 모함이에요. 박진식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당장 내 집에서 꺼져. 감히 나를 속여. 고성이는 발을 헛디디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순간 현관에서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가온재단 고성희 씨. 업무상 배임, 교통사고 조작, 증거인멸 및 사주 혐의로 체포합니다. 고성이는 울부짖었습니다. 나를 건드리면 당신들 다 끝장나. 나는 가온재단 이사장이야. 하지만 경찰의 손목은 단단했습니다. 고성이가 끌려나가는 동안 모두의 시선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26년간 쌓여온 고성이의 악행이 스스로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늦었지만 정보화는 마침내 자신이 지켜야 했던 빚을 갚았습니다. 외면하고 떠났던 시간들까지도 이제는 누군가를 살리고 진실을 바로 세우는 힘이 되었죠. 한우진 역시 평생 눌러왔던 양심의 무게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의 그림자 아래 숨죽여 살던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로 죄와 진실을 고백했고, 그 고백은 누군가에게는 상처였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치유의 시작이었습니다. 박영란은 누구의 딸도 누구의 도구도 아닌 온전한 나로서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작은 용기였지만 그 변화는 어둠 속에 물결을 일으키기 시작했죠. 어쩌면 세상은 이렇게 조금씩 누군가의 진심과 고백 그리고 한 사람의 선택으로 빛 쪽으로 흘러가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봅니다. 늦게라도 도착한 진심이 마침내 모든 상처를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